안녕하세요. 저는 생각해 본 적 없던 놀라운 일을 겪고 새 인생을 살게 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남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던 탓에 한때는 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어린 시절의 불우한 기억은 제가 평생 가도 잊을 수 없는 아픔이었죠. 어려서부터 워낙 상처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았던 저는 살아가면서 거듭되는 실패에 점점 희망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꾸 안 좋은 일들을 겪다 보니 저 스스로도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졌었죠. 하지만 버티고 견디다 보니 결국 이런 날이 오고 말았네요. 그 얘기를 하려면 저의 불행했던 기억부터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저는 7살 무렵부터 고아원에서 지내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버림받은 충격 때문에 고아원에 들어가기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지만 드문드문 떠오르는 기억으로 저는 제가 버려졌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몰라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길에 나섰다가 저를 버리고 매몰차게 돌아서는 인형이 저의 유일한 기억이었거든요. 제가 고아원까지 가게 된 것도 전혀 일면식 없던 행인 덕분이었으니 결국 제가 버려졌다는 건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남들과 다르게 손등에 이상한 문신까지 그려져 있었는데 그런 특징이 있음에도 부모가 나를 찾지 못했다는 건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찾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버림받았다는 걸 평생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덕분에 일찍이 희망을 버릴 수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싶기도 했었네요. 대체 손등에 왜 문신이 새겨져 있는지 뜻도 모를 그 문신이 저는 늘 궁금했었습니다. 문신을 새긴 사람이 부모님이었을 거란 생각에 종종 부모님 떠올리기도 했지만 그 끝은 늘 그리움이 아닌 원망과 불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문신 때문에 제 인생이 더 꼬여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 손에 문신 있는 걸 보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게 고아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입양을 갈 기회도 종종 있었지만 저는 결국 그 문신 때문에 입양을 가지 못했습니다. 제 친부모가 대체 왜 그런 문신이 새긴 건지 몰라 모두들 찝찝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고아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후원자도 없이 지내야 했고 결국 만 18세가 되어 혼자 고아원에 퇴소한 뒤로는 끼니 걱정에 배 고르며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저는 평생 친부모를 원망하면서 늘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버린 자식을 사랑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 싶어 저 스스로도 그 이유를 제 안에서 찾으며 자책했으니 그런 저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법을 몰랐던 저는 늘 날선 반응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사람들 또한 고아 출신의 성격까지 모난 제게 편견을 가지며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게다가 어려서부터 문신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쉬웠었죠. 그렇게 저는 철저히 혼자였고 늘 외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굴 탓할 수가 있겠나요? 얼굴도 모르는 부모를 탓하기도 지겨워졌으니 그저 버려진 순간부터 내 편은 없었던 거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적응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제 인생에도 어느 날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열심히 살다 보니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여러 일을 전전하던 저는 배운 것은 없었지만 나름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감각이라고 해야 할지 운이라고 해야 할지 몰라도 돈 될 만한 일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죠. 남들이 선뜻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저희 비법이었어요. 힘들든지 어렵든지 하는 이유로 남들은 쉽게 염두내지 않는 일에 덤벼들다 보니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시작한 제게 돈이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고생은 많았지만 돈이 벌리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조금씩 가게를 키워갔고 밥값도 없어서 끼니 걱정하던 제가
외제차까지 타보게 되었죠. 돈이 생기니 주변에 사람이 알아서 붙기 시작하더군요. 늘 외로웠던 저는 저를 찾는 사람들이 반갑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내 돈을 보고 쫓아오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저는 저를 좋다는 여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아의 가난한 남자라 결혼은커녕 연애도 포기했던 제게 봄날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죠. 평생 애정 결핍에 시달렸던 탓인지 저는 제게 다정하고 살갑게 구는 그녀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앞에 때 챙겨주고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눈물 난 만큼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여자라 생각했기에 저도 결혼을 하며 그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고아인 저를 받아주신 장인 장모님께도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혼까지 했으니 이제는 행복하려나 생각했지만 제게 행복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결혼을 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섞이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쉽게 무시하기 일쑤였고 저는 그런 서러움을 겪으면서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인 나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기에 그마저도 감지덕지하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려 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힘들 때 돕고 여력이 되는 만큼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해드리건 그분들은 고마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주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곤 하셨죠.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서러운 일인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그러시더라도 나를 선택해준 아내는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정다웠던 저희 부부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더라도 늘 저를 응원하고 제 편을 들어주던 아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자 돌아서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집에 생활비를 많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달이면 아내는 늘 저를 벌어지보듯 했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안 가져왔느냐며 저를 탓하곤 했었죠. 그럴 때면 저는 고생을 한 만큼 하고도 늘 죄인이어야 했습니다. 당신 계속 이런 식이면 나 곤란해? 결혼할 때는 분명히 나 행복하게 해준다며. 근데 돈이 없이 어떻게 행복해져? 당신이 뭘 착각하나 본데 행복은 결국 돈이야. 돈이 행복이라고. 늘 돈돈거리며 저보다 돈을 더 찾던 아내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오기 전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리까지 했었어요. 지금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귀가 막히겠지만 당시에는 그것도 다 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서 아내가 그런 거라며 모든 일을 제 탓으로 돌렸었죠. 저는 처가 식구들과 아내에게 인정받기 위해 늘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가 식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성공밖에 없다며 더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일은 매번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하던 일이 어려워졌고 제가 고난에 빠지자 아내는 결국 저와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면목이 없다며 아내와 순순히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다 말아먹어서 재산 분할해줄 돈도 없었고 그냥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는 게 끝이었네요. 그렇게 이혼까지 한 후 저는 하던 일도 모두 접고 일용직일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가져본 사람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저는 남들보다 시련을 잘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을 때부터 고생길이 열려 있었으니까요. 물론 제게도 사업 실패와 이혼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힘들다고 죽을 생각을 할 거라면 저는 이미 그 전에 세상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평생 고생하며 그러다 보니 버티는 걸 제일 잘했던 저는
그때도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등지고 내 편에 아무도 없더라도 나 자신은 나를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으니까요. 그게 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지만 건강한 신체가 있으니 어떻게든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공사판에서 노가다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자전거를 타고 음식 배달 일을 다니며 아등바등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자전거 뒤편에 음식을 싣고 열심히 배달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씻기 전에 가려다 보니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야 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가 달리는 도로 위에 코너를 도는 차 한 대가 돌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저를 보지 못했는지 저와 부딪히려 했죠. 순간 저는 차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자전거를 틀었고 그대로 도로 위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차에 스치기만 해서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문제는 제가 아니라 차였습니다. 1억이 넘는 고급 승용차에 스트레치가 났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심장이 쿵 떨어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곧장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렸고 그 사람은 저를 향해 달려와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넌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난리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이 차에 스크래치라도 났으면 어쩔 거야? 아니, 여기 긁혔네. 아이씨,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당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애초에 제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보안이 배달의 남을 먹고 사는 놈 같은데 너 이거 변상할 돈이나 있어? 이 자식아?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저의 사과를 무시하며 심지어 구둣발로 제 정강이까지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다리를 걷어차인 저는 바닥에 나동갈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때 차 안에 계시던 누군가가 나오셨습니다. 저를 나무라며 난리를 치던 사람이 그분을 보고 회장님이라고 깍듯이 대하더군요. 아니 회장님, 안에 계시지 왜 나오셨어요? 제가 금방 해결할 테니 안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비서, 자네 대체 왜 이러나? 자네가 실수해서 그런 거 가지고 왜 엄한 사람을 탓해? 그리고 사람이 넘어졌으면 차가 망가졌는지 신경 쓸 게 아니라 사람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지. 사람이 왜 그래? 아이고,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이 놀랐겠구만. 넘어지면서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여기 내 손 잡고 일어나 보겠어요. 비서라는 사람과 달리 회장님은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남들 눈을 의식해서 그런다고 하기에는 넘어지면 음식을 뒤집어 쓰게 되어 엉망이 되어 있는 저를 거리낌 없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게 가식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를 일으켜 주시려는 그분 손을 덥석 잡게 되었습니다. 몸을 조심스럽게 움직여가며 확인해봤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음식을 다 엎어버린 게 더 큰 문제였죠. 그런데 제 손을 잡으신 그 회장님이 갑자기 놀라시며 제 손등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이거 자네 손등에 이 문신 직접 새긴 건가? 예? 아니요. 어릴 적부터 있었던 건데 왜 그러시죠? 여태 제 손을 보고 혀를 차거나 사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렇게 놀라워하는 반응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반응을 보니 단순히 남의 손에 문신이 궁금해서 물으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 그러세요? 이 문신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네, 혹시 7살 때 부모를 잃어버렸나? 부모님이 살아 계셔? 사실 어릴 적 기억이 잘 없긴 하지만 제가 그 무렵에 고아원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건 아니고 버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어이구 세상에, 네가 정말 정원이냐? 네가 정말 정원이야?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얘기에 그 회장님은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을 얘기하시며 갑자기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던 저는 그 와중에도 회장님의 비싼 옷에 더러운 음식물이 묻는 것이 더 걱정이었죠. 왜 이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차 수리비에 세탁비까지 갚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저는 정훈이란 이름 모릅니다. 아니야. 이 손등의 문신은 내가 아는 한 정훈이 너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어? 이건 정말 기적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오해를 하셨습니다. 목 놓아 울부짖는 그 모습에 저도 왠지 마음이 아려왔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분이 찾으시는 사람이 제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원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제 부모님은 저를 버렸던 게 확실하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버지가 고급차에 비서관 모시는 회장님일 거란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꾼들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걸 보니 회장님께 잃어버린 자식이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여태 자식을 그리워하고 찾으셨던 것 같은데 나는 누군가 나를 찾아온 적도 없었으니 비슷한 사연의 누군가를 착각했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도 그 회장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저를 직접 집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너는 내 아들 정훈이가 맞다니까 그래. 내가 설마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겠니? 우선 집에 가서 얘기를 좀 해보자. 내가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아주 많구나. 결국 저는 정말 제 아버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회장님을 따라 의리의리한 회장님의 저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솔직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더 많았지만 내가 언제 이렇게 좋은 집 구경을 해보기나 할까 싶어서 더 마다하지 않았죠. 덕분에 따뜻한 욕실에서 목욕도 하고 내가 평생 가져본 옷들과 비교도 안 되게 좋아 보이는 새 옷도 걸쳐봤습니다. 그 집의 따뜻한 온기와 저를 보며 웃어주시는 회장님의 온화한 미소로 인해 저는 내가 혹시 아까 사고로 죽거나 혼수 상태에 빠져 헛것을 보고 있는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을 정도였지만 저도 제가 모르는 저의 과거가 무척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찾으시는 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유전자 검사가 나오면 확실해지겠죠? 그래, 너도 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믿을 수 있겠지. 하루 이틀이면 결과가 나온다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꾸나. 나야 2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렸는데 겨울 이틀을 못 기다리겠니? 그럼 저는 그때까지 여기서 지내는 건가요? 다른 가족들은 안 계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나요? 집이 텅 비어있던 것이 마음에 걸려 회장님께 다른 식구들의 소식을 물은 저는 제 어머니가 이미 오래전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네 주모는 내가 너를 잃어버리기 전에 죽었단다. 그 뒤에 엄마랑 단 둘이 살던 너를 내가 데려왔었지. 너를 대신 기르던 새어머니는 지금 여행 중이라 곧 돌아오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도 너무 놀라서 아직 소식을 알리지 못했거든. 곧 돌아오면 만날 테니 굳이 미리 알릴 필요는 없겠지. 그나저나 나도 지금 이게 현실인지 믿고 싶구나.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다. 회장님은 말씀을 하시다 다시 울컥하시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은 진정되신 회장님께 제가 몰랐던 과거의 사연에 대해 들을 수 있었죠. 정훈이 너는 기억을 못한다고 하지만 나는 네 손등의 문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그 기억은 죽기 직전까지 잊어버릴 수 없지.
그 문신은 너희 엄마가 네 손등에 새겨놓은 문신이란다. 어떻게 엄마가 자식 손에 그런 짓을 할까 싶었겠지만 너희 엄마로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겠지. 너를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손에 문신까지 새겨놨는데 내가 너를 잃어버렸으니 내가 그 사람 볼 면목이 어디 있겠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전혀 머릿속에 없던 어머니에 대한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등의 문신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혹시라도 회장님이 정말 저희 친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두 분의 오래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진지한 관계를 맺으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두 분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부잣집 아들인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난한 집딸인 저희 어머니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처음부터 반대를 예상했기에 나도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구나. 내가 죽겠다고 그 난리를 피우는데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지. 그래서 나 대신 너희 엄마를 단념시킨다며 우리 부모님이 그 사람을 참 많이도 괴롭혔어. 죄 없는 사람을 못 살게 집요하게 괴롭히시는 거 보면 나도 우리 부모님이지만 정말 너무하다 싶더구나. 지가 떨릴 정도로 부모님이 미웠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결국 부모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우리는 그렇게 헤어져야만 했다. 그 후 나는 강제로 유학을 떠났고 너희 엄마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 집안의 반대에 시달리다가 결국 헤어져야 했던 두 분은 그렇게 찢어지셨고 그 후 엄마는 소식 없이 사라지시고 아버지는 강제로 미국 유학을 떠나셔야 하셨답니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시고 말이죠. 아버지는 그 후로도 어머니의 소식을 듣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어머니는 살던 곳에서 이사까지 떠나며 연락이 영영 끊겼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어머니께 연락이 닿을 수 있게 노력하셨지만 집안 식구들에 의해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는 멀리 떨어진 어머니를 찾기가 쉽지 않으셨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일부러 피해라는 줄 알았었다. 내가 분명 연락한다고 했는데 소식도 없이 이사를 나가버려서 말이야. 나더러 연락하지 말라고 이사까지 갔다고 생각했지. 하기사 우리 부모님한테 시달릴 만큼 시달리고 헤어졌으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징글징글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그 뒤로는 나도 결국 너희 엄마를 찾는 걸 포기하고 그 생활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은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들고 괴로웠지만 인간이라는 게 결국 적응의 동물 아니니. 처음에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더니 살다 보니 또 사라지더구나. 그렇게 나는 미국에서 몇 년을 보내고 귀국을 했단다. 벌써 4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는 나도 그 사람도 서로를 잊었을 거라 생각했지. 그리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뒤 손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 서로 집안끼리 배경만 보고 결혼했던 거라 사랑 같은 건 없었고. 하지만 사랑 없이 결혼하는 부부가 어디 우리 뿐이겠니? 나는 결국 이렇게 사회팔자였는데 내 욕심에 괜한 사람을 고생했겠다 싶어서 후회가 드는구나. 사랑 없는 결혼을 하려나 문득 너희 엄마 생각이 떠올라 찾아볼까 싶었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지. 그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너희 엄마에게 연락이 왔단다. 오랜만에 닿은 소식에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었지. 이제 와서 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곧 병으로 죽게 되면 네가 혼자가 될 테니 너를 대신 키워달라고 말이야. 나는 그동안 존재도 모르고 있었던 너의 얘기를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단다. 내가 떠나 있는 시간 동안 그 사람 혼자 너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는 걸 말이다. 두 분이 헤어지고 아버지가 유학을 떠난 뒤에 어머니는 당신이 홀몸이 아니라는 걸 아셨답니다. 두 분이 헤어질 때 이미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떠나버렸고 그 집에서는 극심하게 반대를 했던 탓에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 저를 낳으셔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 집안에서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까지 가셔서 말이죠. 고아이셨던 어머니는 도움을 받을 친정도 없이 혼자 출산을 하셨고 그 후로 미혼모가 되어 혼자 어렵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첫사랑과 헤어지고도 그 사람의 아이는 지키려 했던 어머니셨죠. 하지만 끝까지 지켜지는 비밀은 없는 건지 아버지의 집안에서 저의 존재를 알게 되셨답니다. 그동안 그쪽에 사람을 붙여놓으셨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뭘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이 너의 존재를 알게 되셨단다. 그 사람은 고아의 가난한 여자라고 반대를 하셨지만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우리 집안 피출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너를 데려와야 하겠다고 생각하셨나 보더구나. 하지만 너희 엄마 역시 아이를 내어줄 생각이 없었고 어느 날 우리 집에서 너를 납치하듯 데려갔었던 모양이야. 나도 나중에서는 알게 되었지만 네가 한 살 무렵에 이 집에서 한 달 정도 살았나 보더구나. 그렇다고 너희 엄마가 너를 뺏기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어떻게든 다시 너를 찾아서 데려갔고 그 후로는 완전히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했어. 아마 당신은 우리 집 식구들이 못 찾을 곳으로 도망을 갔겠지. 나중에 너희 엄마가 나한테 말하기로는 그 문신은 그때 생겨놓은 문신이라고 하더구나. 워낙 어릴 때 너를 잃어버릴 뻔했으니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찾을 수 있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놨던 것이야. 자신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문신을. 제 손등에 평생 새겨져 있던 문신의 의미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저는 놀라우면서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그런 애절한 사연이 있었고 저의 출생에 그런 비밀이 있는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버려졌던 재수없는 팔자라고 생각했었죠. 고아의 문제한 아기니 지켜 살았던 탓에 한때는 누가 왜 내 손에 이런 짓을 했는지 내 손을 그렇게 만들었을 부모를 원망하게 됐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나니 기억도 나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 문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건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 편지로 사랑을 나누던 시절에 구구절절한 애정 표현 대신 사용하던 두 분만의 암호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누구도 제 문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말이죠. 저를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찾기 위해 문신을 새겼을 어머니는 아마 꼭 자신이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저를 다시 찾아내기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건 역시 다른 손등의 문신 때문이었으니까요. 자식 몸에 문신을 새겨가면서까지 자식을 잃고 싶지 않았을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머니가 너무 그리운 심정이었습니다. 그 속이 어땠을지, 그게 참 사랑이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어머니는 제가 자라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다고 하셨어요. 요즘이야 암이 불치병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암을 일찍 발견하기도 어렵고 암 치료가 쉽지도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형편에 혼자 자식을 키우셨던 어머니가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우셨겠죠. 결국 어머니는 저를 두고 떠나셔야만 했고 아버지는 저를 데려가게 되셨습니다. 차라리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결혼 안 하고 너를 혼자 키우면서 살았을 텐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너를 데려와야 했으니 이제 막 결혼한 집사람한테는 미안한 일이었지.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며느리였고 우리 부모님이 너를 데려와야 한다고 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었을 거야. 나도 그때는 너희 엄마랑 네가 우선이었기에 그 사람 마음을 차마 신경 써주지 못했고 그렇게 너를 만나게 되었던 게 네가 6살 무렵이란다. 나는 그동안 못해준 게 많은 만큼 너한테 아낌없이 해주고 싶었어. 너희 엄마는 못 지켰지만 너는 꼭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너희 엄마와 내가 했던 마지막 소원처럼 너를 잘 키우고 있겠지? 그런데 내가 결국 너희 엄마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집에 있다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그날 온 식구들이 난리가 났었지. 집안 식구들이 다 흩어져서 너를 찾아다녔는데 어디에도 네가 없더구나.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실종 전단지까지 돌려보았지만 네가 나타나지 않았어. 겨우 7살짜리 애가 대체 어디 간 건지 내가 아무 데도 없었던 거야. 결국 내가 무능해서 너를 잃어버리고 20년 넘는 세월을 찾지도 못했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과 달리 아버지는 제가 집에 있다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얼마 안 되는 제 기억 속에서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갔다가 버려진 기억뿐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뭔가 이상했지만 아버지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를 잃고 고생하며 살았던 그 세월 동안 아버지 역시 편히 지내지 못하셨으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잃어버리시고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를 결국 찾지 못하시면서도 언젠가는 꼭 저를 다시 만날 거라며 그날을 위해 살아오셨다고 하셨죠. 나는 네가 죽었다거나 너를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는 한에는 언젠가 너를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 내 평생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단다. 그래서 아이도 갖지 않기로 했지. 집사람한테는 죄를 짓는 일이지만 내가 너를 잃어버리고서 도저히 다른 자식을 키울 수가 없었어. 네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새 자식을 낳아 행복할 수 있겠니? 하지만 너희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야. 그건 내가 평생 그 사람한테 미안한 일이지. 그래서 결국 양자를 들이자는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내가 형제도 없고 네가 없어져 회사를 물려받을 자식이 없으니 말이야. 너희 새어머니가 그 사람 집안 조카를 데려와서 후계자 수업을 시키자고 하더구나. 솔직히 네 생각을 하면 내키지 않았지만 나도 그 사람 말에 거절하기만 할 수는 없었다. 내가 평생 회사를 운영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내가 은퇴를 앞두고 조카들을 데려와 회사 일을 가르치고 있었단다. 그러면서도 네 생각에 가슴이 쓰렸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지. 그런데 더 늦기 전에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길고 긴 세월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저는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했던 저를 애타게 찾아다니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제가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맞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 동안 아버지와 단둘이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부자간의 정을 나눌 수 있었어요. 정말 피가 당기는 게 있는지 그 짧은 시간에도 뭔가 끈끈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검사 결과는 당연히 친자 일치였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다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니 이제는 제 고생도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서러운 세월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곧 새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온 가족이 모여 그동안의 서러움을 풀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새어머니가 여행에서 돌아오셨고 아버지는 그분께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를 잃어버리기 전까지 겨우 1년간 같이 지냈다고 하지만 저를 친어머니처럼 챙겨주셨다니 새어머니도 저를 반기실 거라 생각했죠. 새어머니는 저를 보며 깜짝 놀라고 계셨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당신 왜 그렇게 놀라? 우리 정은이 찾았다니까. 그럴 리가. 걔는 죽었잖아. 당신 확실히 알아본 거 맞아요? 죽었다니 무슨 소리야? 정은이를 못 찾긴 했지만 나는 정은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 손등을 보면 확실하지 않아? 진짜야?
쟤랑 유전자 검사는 해보고 말하는 거냐고. 당연하지. 내가 설마 그 정도 확인도 안 했으려고. 근데 당신은 정훈이가 돌아온 게 반갑지도 않아. 놀라움을 넘어 못 볼 꼴을 본 것처럼 날선 새어머니의 반응에 아버지는 속상한 듯 하셨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니 반감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한 식구로 살았던 사이에 너무하다 싶더군요. 그런데 그런 새어머니를 자세히 들여다본 저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잊고 있던 옛 기억이 떠오르고 말았죠. 당신이었어. 나를 집에서 끌고 나가서 버렸던 게 바로 당신이었어. 나를 호숫가에 데려가서 던져버렸던 게 바로 당신이었다고. 저는 저를 일부러 버렸던 새어머니가 기억났습니다. 새어머니 때문에 물에 빠져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것이 생생히 떠오르고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정훈아. 이 사람이 그랬다고? 당신, 이 말이 진짜야? 당신이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의 평생 같이 산 내 말보다 제 말을 믿어? 당신 모르겠어? 쟤 우리 갈라놓으려고 작정하고 나타난 거야. 당신이야말로 거짓말하지 마. 나 다 기억났어. 당신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는지. 당신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나더러 우리 엄마 따라가라며 나한테 죽으라고 저주했었잖아. 그리고는 결국 한겨울에 호수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지. 내가 당신 때문에 무슨 고생을 하며 살았는지 알아? 그건... 제 말에 부정하지 못하는 그 여자의 반응에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그래도 반평생을 그 여자를 아내로 믿고 살아오셨을 텐데 그런 여자가 자기 자식을 죽이려 했다는 게 아버지도 믿기 어려우셨겠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정훈을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뻔히 봤으면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당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았는데 당신 대체 왜 그랬어? 그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짓을 했어? 저도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떤 억하 심정이 있으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여자는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듯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그거 몰라서 물어? 그럼 당신은 내가 다른 여자가 낳은 자식을 순순히 키울 거라 생각했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겠어? 나도 당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하는 척 했던 거지. 마음 같아서는 진작 내다버리고 싶었어. 그런 당신은 나한테 자랑 어디 있어? 그 여자 자식만 자기 자식인 것처럼 나랑은 아이도 안 만들겠다고 자식도 못 만들겠다고 누군데? 나야말로 당신한테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나도 당신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며 살았다고. 당신이 정훈이한테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었을 것 같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었잖아. 애초에 당신이 정훈이를 이해하고 품었더라면 나는 평생 당신한테 고마워하고 미안하며 살았을 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을 하지 그랬어. 나한테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오라 말을 하지. 왜 이 불쌍한 애를 그렇게까지 했어? 새어머니의 뻔뻔함에 고함을 지르시던 아버지는 믿었던 이에 대한 배신과 충격으로 결국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자기 때문에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더군요. 그 후 그 여자는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혈압 때문에 쓰러지신 거지 다른 큰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충격으로 쓰러져 기력 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님에도 저의 존재가 아버지에게는 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괜한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아버지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아버지 곁에 남은 것은 저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는 혼자가 되신 아버지의 곁을 끝까지 지켜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금방 회복하신 아버지는 그 후로 곧장 새어머니와 이혼 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두 분 사이의 용서와 신뢰는 있을 수 없기에 당연한 선택이셨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그 여자를 벌 주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그게 어떻게 그 사람 맛에 탓이겠니? 가장 큰 죄인은 결국 나 아니겠냐?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하고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든 것도 전부 내 탓이고 우리 부모님 잘못이니 그건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업보라 생각한다. 그나마 너를 다시 만났으니 나는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어. 그런 아버지는 그 후 제게 회사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뒤늦게 대학 과정을 밟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요. 그래도 제가 그동안 제 사업 꾸리면서 배웠던 게 있는 건지 영 감각이 없는지는 아는 듯하네요. 그래도 괜히 낙하산 소리 듣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이 일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미 산전수전 다 겪어본 제가 견디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네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리며 아버지의 노후를 보살펴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아버지와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아야겠다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손주도 안겨드리고 싶고 제가 떳떳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덕분에 저도 갑자기 없던 꿈이 생기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은 시간을 보내시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어머니 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